10년 전 유람선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홀로 살아가던 전직 소방관 윤영준 씨는 현재 개인 택시를 운영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매일 같은 루트를 돌며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내 예진 씨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일상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비가 내리는 서울 시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동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형준 씨 앞으로 한 쌍의 남녀가 뛰어왔어요. 비에 젖은 중년 커플이 급하게 택시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했는데 여자의 얼굴을 백미러로 본 순간 형준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백미러에 비친 여자의 모습.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정혜진 씨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같은 코,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말입니다. 형준 씨는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롯데호텔로 가주세요. 여자가 건넨 말에 형준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목소리의 톤, 말투, 발음하는 방식까지 분명히 자신의 아내 예진 씨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진 씨는 형준 씨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옆에 앉은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박민규라는 사람이었는데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음흉하고 계산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규 씨가 예진 씨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자 형준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형준 씨는 계속 백미러로 예진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습관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송곳니, 말할 때 손짓하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예진 씨는 끝내 형준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할 때도 예진 씨는 형준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넬 뿐이었죠. 그 목소리가 형준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데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혹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예진 씨와 민규 씨가 호텔 로비로 사라진 후에도 형준 씨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10년 동안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는 분명히 예진 씨였습니다. 형준 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예진 씨와 민규 씨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룸키를 보니 같은 방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준 씨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방을 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돌아온 형준 씨는 핸들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가 살아있다는 충격과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예진 씨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잠시 후 형준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직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진실을 파악해야 했어요. 만약 정말 예진 씨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고,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어요. 형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서영진. 함께 구조대에서 일했던 후배이자 지금은 민간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10년 전 예진 씨의 장례식 때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영진아, 나야. 형준이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연락을?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겠니?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형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예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영진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영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영진 씨의 탐정사무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었어요. 작고 어수선했지만 각종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잠시 옛 추억을 나누며 서먹함을 달랬어요. 형,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예진이 누나가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워요. 형준 씨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택시에 탄 여자가 예진 씨와 똑같았다는 것, 목소리까지 일치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까지. 영진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형준 씨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는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남자의 정체부터 파악해야겠어요. 이걸 보세요. 영진 씨가 작은 장치 하나를 꺼내 보여줬죠. 이건 USB 트래킹 장치예요. 스마트폰에 몰래 연결할 수 있다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어요. 위치 추적은 물론이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까지 모든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그 남자는 경계심이 많아 보였어. 호텔 룸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호텔 직원과 연줄이 있거든요. 가짜 신분증과 유니폼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밤 형준 씨는 영진 씨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호텔 룸서비스 직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유니폼, 심지어 룸서비스 카트까지 준비한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영진 씨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혹시 의심받으면 즉시 철수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호텔 2층으로 올라간 형준 씨는 2012 호실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민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죠? 룸서비스입니다. VIP 고객분들께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와인 서비스입니다. 주문한 적 없는데요? 호텔 개업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민규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예진 씨도 있었는데 형준 씨를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관심하게 돌아섰어요. 와인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형준 씨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민규 씨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민규 씨가 화장실에 가는 틈을 이용해 몰래 USB 장치를 연결했어요. 영진 씨가 말한 대로 불과 3초 만에 모든 데이터가 복사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형준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왔어요.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호텔 1층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는 투숙객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형준 씨는 영진 씨가 미리 준비해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규 씨의 이메일에 접속했어요. USB 장치로 복사한 데이터에는 민규 씨의 모든 계정 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이메일, SNS, 심지어 은행 계좌 정보까지 말이에요. 형준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예진 씨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규 씨의 이메일함을 열어본 순간 형준 씨는 경악했습니다. 수십 통의 의심스러운 이메일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예진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부동산 매입 자금 이체 완료, 신분 세탁 작업 진행 중, 최종 단계 준비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들이었어요.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민규 씨는 대형 부동산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진 씨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 유람선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었습니다. 10년 전 계획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예진은 여전히 우리 말을 잘 듣고 있으며 저항할 의지도 보이지 않음. 마지막 단계만 남았음. 곧 모든 게 끝날 것이고 우리는 목표했던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임. 형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진 씨는 지금도 그들에게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메일에는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진 씨의 이름으로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를 이용해서 거대한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최종 거래 예정. 예진 명의로 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것으로 모든 계획이 완성됨. 형준 씨는 모든 이메일을 캡처해서 영진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예진 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진 씨의 조사 결과 10년 전 유람선 사고 당시 조사 책임자였던 이재호 씨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퇴직해서 경기도 포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영진 씨는 이 사람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형준 씨와 영진 씨가 이재호 씨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이재호 씨는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10년 전 유람선 사고 말씀이시죠? 그때 일은 지금도 악몽처럼 기억에 선명해요. 사실은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재호 씨는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위에서 빨리 마무리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받았거든요. 정확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고. 특히 정혜진 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형준 씨는 몰래 녹음기를 켜고 있었습니다.
이재호 씨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압력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진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처리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보통은 최소 72시간은 수색을 계속해야 하는데 불과 24시간 만에 수색을 중단하고 사망 처리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었어요. 그런 지시를 누가 내렸나요? 이재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큰 손들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치권과도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압력은 정말 강력했어요. 혹시 당시에 예진 씨와 관련해서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고 직후에 예진 씨 명의로 큰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그 돈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정체불명의 부동산 투자 법인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형준 씨와 영진 씨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예진 씨의 죽음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고, 그녀는 10년 동안 그들의 사기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영진 씨의 사무소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진 씨는 노트북을 켜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당시 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준이 형,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당시 예진이 누나의 신원 확인이 DNA 검사로 이뤄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DNA 샘플이 누나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검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로 조작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 DNA 샘플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 데이터예요. 이건 전문적인 신분 세탁 작업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진이 누나의 사망을 조작한 거죠. 영진 씨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보세요. 당시 DNA 검사를 담당한 기관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고 직후에 문을 닫았거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동산 거래 기록에서 발견됐습니다. 영진 씨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예진 씨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누나가 죽은 걸로 처리된 후에도 계속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매년 몇 차례씩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봐요. 이번 주 목요일에 누나 명의로 무려 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가 예정되어 있어요. 영진 씨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빌딩, 분당의 아파트 단지, 심지어 제주도의 리조트까지 모든 것이 예진 씨의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이 거래가 성사되면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예진이 누나가 정말로 위험해질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지금까지는 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살려뒀지만 모든 거래가 끝나면 영진 씨의 말을 들은 형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은 이틀 후였거든요. 빨리 예진이를 구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걸 막아야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도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요. 직접 예진이를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 해. 그리고 예진이의 협조를 받아야 해. 그날 밤 형준 씨는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진 씨와 함께였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예진 씨와 직접 대면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진 씨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설득해야 해요라고 당부했어요. 운 좋게도 민규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였어요. 영진 씨가 호텔 로비에서 망을 보고 형준 씨는 혼자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2 호실 앞에서 형준 씨는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예진 씨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진아, 나야. 형준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진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본 예진 씨는 확실히 자신의 아내였지만 많이 야위어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형준아, 어떻게 여기를? 빨리 가. 위험해. 예진아,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내가 왜 죽은 척해야 했는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방 안으로 들어간 형준 씨는 예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예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10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그들의 거대한 부동산 사기를 알게 됐어.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였어. 나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그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유람선 여행도 그들이 계획한 거였어. 배에서 사고를 당해 죽을 예정이었지. 하지만 운 좋게 미리 눈치채고 도망칠 수 있었어. 예진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배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은 내가 죽은 것처럼 조작했어. DNA 검사도 가짜로 만들고 모든 기록을 조작했지. 그리고 나를 찾아내서 협박했어. 그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예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만약 당신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면 당신도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나를 죽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게 나았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그리워도 참아야 했어. 예진아.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목요일이면 마지막 거래가 끝나. 그러면 그들이 날 정말로 죽일 거야.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형준 씨는 예진 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널 구해줄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영진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호 씨의 증언, 조작된 DNA 기록, 10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민규 씨의 이메일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목요일 아침 최종 거래가 있을 예정이었던 강남의 한 빌딩에서 일제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민규 씨가 빌딩에 도착하자마자 수십 명의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박민규 씨, 당신을 부동산 사기, 신분 위조,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영진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앞에서 민규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규 씨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배후의 큰 손들까지
모두 체포됐어요. 심지어 당시 사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공무원들과 의료진까지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거대한 사기 조직이 드디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형준 씨와 예진 씨는 한강공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10년 만에 진짜 재회였습니다. 형준아,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이제 다 끝났어.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더 많이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형준 씨는 예진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너의 그 마음을 이해해.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정말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진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형준아.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너는 내 평생의 사랑이니까. 몇 달 후, 형준 씨는 다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예진 씨가 앉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카페를 열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손님이야. 어디로 가시나요? 인천공항이요. 신혼여행 가는 길이에요. 형준 씨와 예진 씨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니 1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했어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예진 씨가 말했어요. 형준아,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래, 우리 평범하게 살자.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사랑해, 형준아. 나도 사랑해, 예진아. 10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이 이제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온 거죠.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예진 씨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감수했던 모든 희생과 고통이 결국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으로 보상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픈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진 씨처럼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형준 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려는 마음 말이에요. 진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숨겨져 있어도 결국에는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내일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